네, 주말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주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도 정치권은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한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일본 현지로 출국을 했고 도착을 했습니다. 뭐 아직 얼마나 이제 체류를 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조사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IAEA의 기준에 맞게 방류가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근 해역의 뭐 방사능 검사 데이터 등등을 우리가 지금도 매일 1시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게 큰 의미가 있겠죠. 무엇보다 저는 대한민국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후쿠시마 분사무소로 파견 나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지난 정부처럼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과 사실상 국교 단절인 채로 있었다면 내부에서야 뭐 신나서 뭐 일본 나쁘다 막 반일 선동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를 일본에 보내는 조치를 일본 정부에서 수락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서로를 외면한 채 평행선만 달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도 우리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신뢰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2주에 한 번 파견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일본과 IAEA로부터 매 1시간마다 데이터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화상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검증 과정에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어떤 검증 과정에서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반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렛대를 삼아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점검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전문가가 가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 이런 것인데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어떤 시료를 가지고 알프스에 대한 성능 점검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IAEA는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시료 채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시료를 어떻게 채취했는지 같이 검증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증해야 될 핵심은 도쿄전력이 내놓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사실 IAEA든 아니면 한국 전문가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도쿄전력은 그냥 상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핵 연료병이 녹았었는데 그 녹았다는 사실을 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쳤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말만 믿고 지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일본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도쿄전력이 내놓은 데이터를 그냥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 한국의 전문가가 간다 한들 거기에 상주한다 한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주말 새 민주당은 대규모로 장외 집회를 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 4인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고요. 여당은 또 국제망신이라고 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일본이 전 세계의 민폐국가, 불량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인 중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그리고 런던 협약 위반에 대해선 IMO 총회 대응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입니다. 일본 야당 주재 반대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 야당 의원들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보여주기식 방위쇼로 행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는 않을런지 걱정부터 앞서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산물 소비 유축의 주범은 바로 괴담 선동입니다. 길거리에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
괴담과 선전선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예,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항의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함께 갔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항의 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향한 민주당 그리고 이 야당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간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일부 의원들이 총리관저 그렇죠. 앞에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이게 대체 국내 정치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치권이나 이 관련된 검증을 하는 기관에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분히 국내적인 이슈로 이 외교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금 발생시키는 일이거든요. 저는 글쎄요, 참 우습다라는 말씀이 좀 들고요. 가실 거면 정말 제대로 된 이 사전 조율을 통해서 IAEA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야당 의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의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하는 정도의 과학적인 검증까지도 이 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저기 가신 국회의원님들, 민주당의 정치인분들 지난 12년 동안 회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알프스를 거치지도 않았던 사고 직후에 정말 농도가 진했던 오염수가 말 그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 바다로 방류가 되어서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끼치고도 남았던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은 저렇게 호들갑 안 떨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수산물 맛있게 드셨으면서 이제는 처리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처리수를 배출한다는데 저 난리를 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산물을 안 드신 분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저랑 해먹은 분들도 많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선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 어떤 아니 말씀하시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로 치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 원희룡 장관 등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어쨌든 그 결정을 하면 강제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 국민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한국 입장에서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지금 방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에 있는 시민들과 이번에 함께했던 야당의 4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이야기했던 거 바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사실 지금 방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도쿄전력이 조금만 비용을 더 쓰면 방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 방류했다는 걸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일본만 해도 1993년에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방출할 때 런던 의정서를 근거 삼아서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 간 민주당 의원도 있고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 의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끝장 토론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과학자들과 함께 예. 정말 제대로 된 논쟁을 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예. 우리나라 바닷가에 200개 넘는 곳에서 방사능 수치를 매일 점검하거든요. 거기에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가서 눈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부의 과학 검증 기계를 신뢰 못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측정기 가지고 와서 바닷가에서 한번 측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여야가. 예. 그래서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고 간 김에 그 지역 수산물도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공포 심리를 자극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자갈치시장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아마 횟집 이모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가만 안 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수산업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사실 이게 오염수 방류도 방류지만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바닷가 물고기들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이걸 확산시킨 것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끝장 토론이고 뭐고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수치로 일본이 1년 동안 앞으로 방류하겠다는 오염수에 삼중수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33.3 테라베크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년 동안 방출한 삼중수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 테라베크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1년 동안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7배 더 많은 삼중수소를 우리나라 5개 원전에서 이미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영토 넘어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으로 먼저 가는 그곳에 1년에 33.3 삼중수소 배출하는 게 이 난리를 칠 일이라면 정작 우리나라 영토에서 바로 배출하는 210테라베크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210테라베크렐이 안전하면 33.3 테라베크렐도 안전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초등학생만 되어도 알 수 있는 수학적 상식입니다. 장혜찬 최고위원의 말은 그거예요. 지금 토론 좋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불안을 더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두 가지 지점이 좀 의아한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쿄전력이 내놓는 데이터를 우리는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을 믿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대전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도쿄전력이 그간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물에 많이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당연히 농도는 낮아져요. 근데 이것을 누적해서 섭취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것이 위험하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게 됐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건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방류하는 거 인류에서 몇 번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유출된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고의적으로 방류를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자는 거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계속 저희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끝장 토론을 통해서 정쟁의 시작이 아닌 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뭐 구내식당에서 우리 수산물을 제공을 하고 또 여당에서는 선물 같은 것도 우리 수산물로 좀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너무 그렇게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수산물 업계 피해를 줄이는데 어떤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솔직한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수산물 식단을 하자, 예. 기자들한테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가가 처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IMF 때 금모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근데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이 불안하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되려 윽박 지르는 것에 지나지 않지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안전하고 믿어달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런던 의정서에 의거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한 다음에 국민들께 그래도 한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같이 좀 먹자라고 하는 것과 그런 노력은 일체하지 않은 다음에 국민들께 그냥 수산물 안전하니까 먹자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를... 정부가 해야 될 예. 일을 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국민들이 그래 우리도 좀 돕자라고 했을 텐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전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조치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대단히 충격적인 게요. 정치적으로 뭐 비판이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수산업자들 살리자는 데는 여야가 같을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해산물 먹겠다는 것도 반대를 하시니까 정말 민주당은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업자, 노량진의 횟집 이모들은 안중에도 안 두는 정당이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결국 또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대통령님과 그 참모들이 우리나라 수산물 걱정 없다라고 먹는 게 국민들에게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로 퍼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얼어붙은 이 수산업 경기 녹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전제를 달고 조건을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야당이 정부를 비판할 때 뭐 검증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데이터를 더 많이 받아오면 좋겠다. 이건 하시대요. 그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산업 경기 살리는 일에까지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좀 너무한 처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네. 여야 할 거 없이 이재명 대표도 수산시장 가서요. 본인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시고 그곳에서 과연 횟집 장사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어떤지도 좀 들어보시고 회도 좀 드시고 하시면서 어쨌건 우리나라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정치권이 합심해서 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이제 밥 한 공기 운동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쌀값이 하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받아들이면 됐었죠. 근데 그것은 정작 거부하고 국민들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라고 했던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습니까?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도쿄전력이 내놓은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도쿄전력 안에까지도 사실 검증해야 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으면 이 같은 일이 덜 벌어졌겠죠. 근데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국민들께 수산물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이 우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한국에 수산시장 가시면 안 되겠어요. 수산물 먹지 말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다기보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다음에 국민들께 요청하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3.3 대 210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반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없으니 이 33.3이라는 수치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도쿄전력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AEA가 검증하고 도장을 찍어준 수치입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도 다 지지했고 처음에는 약간 우려하던 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만 지금 중국과 함께 반대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이 국제사회,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EU, 호주, 그리고 이 직결되는 태평양 도서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해야지 오염수나 삼중수소를 일본보다 수백 배 더 배출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중국과 같은 손을 잡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일본 예. 내에서도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 지금 장혜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기는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뭐 찬성과 반대 많은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뭐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일지 등등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입니다. 당시에는 뭐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었죠. 선출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번 민주당의 지금 1년 동안 상황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평가를 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발목 잡힌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반성의 의미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코인 의혹 등을 스스로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서 거기에 발목 잡힌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실 야당은 여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야당 대표를 지금까지도 안 만난 1년 반이 넘도록 안 만난 유일한 대통령이세요. 이런 조건에서 야당 대표로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 때문에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고 외부의 문제 때문에 역할을 못한 부분, 이 양자가 다 포함돼서 발목 잡힌 1년을 보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평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무원 시켜 매일 아침 진상받았다는 이재명 세트를 들고 나왔거든요. 샌드위치와 샐러드와 컵 과일이었습니다. 본인이 경기도 지사만 해도 이렇게 황제처럼 매일 아침 본인 식사를 공무원한테 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두게 만든 사람이 야당 대표 또는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지난 1년이었던 것 같고요. 뭐 하나 본인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본인 손으로 해결하지 않은 분이 지금은 아침 식사와 샴푸와 로션을 누가 사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지난 1년 내내 낱낱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소 부침을 겪고 어려움에 겪더라도 민주당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국민으로부터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오히려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총선까지 꼭 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는 처지가 된 지난 1년이었다라고 좀 자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시선은 이제 9월 정기 국회로 갔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마 이때쯤이면 이제 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1년도 뭐 발목 잡혔다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야당 대표 언제 구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그것을 흘리고 그것을 언론이 이야기하고 그런 우려를 정치권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는데 예. 여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제기된 의혹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진실을 딱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2년 반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여튼 어떤 핵심적인 증거를 이제까지는 검찰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간 검찰 혹은 아니면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수사로 되게 많은 이익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텐데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만큼 수사해놓고도 뭐가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좀 과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냐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구속이 되게 된다고 하면 혹여나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뭐 구속된 상태에서 네. 지금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쨌건 소통이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당을 이끌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게 되면 네. 그것이 정말로 여당에게 좋은 일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국민들이 정치가 사법화된 것에 대한 어떤 극단적 사례로고 이해하게 될 것 같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도 좋은 일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이제 여야는 1박 2일간의 이제 연찬회도 있고 워크숍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각 당마다 이제 하게 될 이야기도 많고 해야 할 이야기들도 좀 많겠는데요. 일단 뭐 민주당은 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도 있을 거라는 좀 관측도 있는데 뭐 어떤 이야기들 좀 분위기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듣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민생 채움 법안이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건 이제 공개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될 민생 현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주거 관련해서는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지금 채무 관련해서도 되게 20대에 어떤 채무가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서는 뭐 총선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혁신위가 뭐 지난번에 제안했었던 대의원 권한 축소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좀 계파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선들도 좀 있거든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공식 안건으로 다뤄져서 이야기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주요하게 다루는 어떤 1박 2일 워크숍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기국회나 아니면 예산 처리와 관련돼서 논의해야 될 것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생 현안 관련해서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기 토론이 이어질 거라 혁신안이 제안되긴 했으나 그것을 주요하게 토론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검찰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근데 어쨌건 정기국회 시기 내에 검찰의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후쿠시마라든지 아니면 이동관 특보와 관련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한 국민의힘은 연찬회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등 참석한다고 하는데 좀 궁금한 것이 이게 작년에는 8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만찬도 함께하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뭐 함께 하게 될까 뭐 혹시나 들으신 게 좀 있습니까, 최고위원님? 일단 저도 연찬회를 가야 되는데 이 방송 나오느라 제가 연찬회를 불참하고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당의 의원들이 또 조문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게 뭐 확정되거나 지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잠시 들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만찬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 오시는 많은 기자님들과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맥주도 한잔하면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연찬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정책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특강도 3개나 들어가고요. 예. 추경호 부총리 포함해서. 그리고 상임위별로 토론하는 시간을 배치했더라고요. 뭐 행안위, 과방위 여러 상임위에서 최근의 이슈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이나 간사 중심으로 앞으로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배정한 연찬회다. 그래서 당내의 어떤 정치 현안이나 민감한 사항보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 정책 이슈에 대해서 같이 숙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를 이루는 연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떤 발언을 뭐 어느 정도 수위로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뭐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근데 뭐 발언에 대해서까지야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세요? 그러나 당정 간의 단합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저희가 의석수에 있어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과제라든가 정부 입법 등을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만 네. 그럴수록 더더욱 이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정부의 여러 가지 법안들을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국정 방향을 당이 또 잘 알고 당이 최전선에서 이 여론전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단합 등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뭐 이념 논쟁에 좀 휩싸였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율성 역사공원 이제 건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좀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저는 뭐 정율성 역사공원은 말할 이유가 있나. 중공군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 심지어 호남과 광주의 시민들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기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걸 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사는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예. 것 같아요.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항일 독립운동에 공을 세운 부분은 그와 어울리는 장소에서 기리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육사 같은 경우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우리 국민의 현재 위협에 처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의 인재들이 양성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기여한 분들, 시대적으로는 시기가 좀 갈리겠죠. 근현대사에서 6.25 전쟁에서 공을 더 많이 세운 분들을 육사 생도들의 롤모델로 삼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 홍범도 장군의 뭐 독립운동의 전과나 공적을 부인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닌 차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의 논란이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논란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좀 드리면 1922년에 모스크바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직업은 의병이라고 밝혔고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밝혔었고 1927년에 60세가 되었을 때 공산당에 가입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연방 내에 있는 영토 내에서 활동을 해야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을 비롯한 본인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행적을 두고 그것이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시켜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독립운동에는 좌우가 없을 것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이념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건 독립운동군이 한국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어떤 수순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발언을 했던 걸 보면 되게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려 8.15 광복절이 건국절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임시정부의 어떤 전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탄생은 임시정부부터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는 행위여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요. 이 같은 논란을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면서 뭔가 이념 때문에 무언가가 답답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의 문제로 가져와서 과거로 퇴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이걸 좀 과도하게 좀 정치권으로 가지고 왔다. 단순히 이번 문제에서만 좀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률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용납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정률성 생가와 도로는 이미 광주에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정률성 생가의 설명판에는 항미원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6.25 전쟁, 한국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이다라는 중국과 북한의 논리거든요. 네.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 공식적인 설명 표시판에 항미원조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지 좀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률성 문제는 역사공원 이제 뭐 설립을 취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기존에 있는 도로와 생각까지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 문제는 이분이 1922년에 소련군에 편입돼서 대위로 임명이 되었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 입당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뭐 논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사 생도의 롤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항일 독립운동 공적을 부인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으로 공적이 있는 분들은 독립기념관에서 기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같이 어떤 분의 흉상이 어느 장소에 어울리는지를 좀 재조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에 재조정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반론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흉상 이전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히 이것을 재조명하는 게 아니라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박정희 정부 때 홍범도 장군이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로 이어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들춰서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무리수를 왜 지금 두나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일단은 수원지검이 요구한 이번 주 목요일 출석은 사실상 무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도 30일에 와라 했더니 난 내일 가겠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말한 것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가겠다. 지금의 이 검찰과 이재명 대표 신경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에 이 30일 출석이 왔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30일 출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물밑에서 뭔가 조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물밑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검찰을 보고 이재명 대표 측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뭔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두 양측이 좀 물밑에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9월 이전에 검찰 소환 조사가 됐으면 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30일이 수요일인데요. 어쨌든 이 수요일 출석은 이제 사실상 무산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물밑에서 좀 조율이 되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국회 비회기로 민주당이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렇죠. 국회 일정이 없어요. 뭐 대단한 일 하신다고 8월 30일에 못 나간다는지 저는 피의자의 이런 태도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도 뭐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도 일정이 있으면 네. 좀 늦게 나가는 건 가능해요. 네네. 그런데 9월에 나가겠다는 것은 네. 영장 청구 속도도 늦추는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도 아마 뒤로 밀릴 텐데 네. 또 검찰 보고는 영장 청구 왜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조사야 뭐 본인 일정 맞는 대로 검찰이랑 잘 조율해서
8월에 하시든 9월에 하시든 하면 되는데 영장 청구 시기를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조사를 늦게 나가면서 영장을 왜 빨리 안 치냐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만 민주당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5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입장을 낸 부분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두 분과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권주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